네, 이번 시간에는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동서 문화 교류가 확대되다. 몽골 제국 편입니다. 시작할게요. 몽골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칭기스칸이죠. 본명은 태무진, 철로 만든 사람, 대장장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태무진이 몽골 부족을 통일해서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정복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된 정복 활동으로 몽골은 동서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기스칸이 장악했던 영토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제 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영역을 이제 칭기스칸의 후손들한테 나눠져서 이른바 울루스, 다른 말로는 칸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러 개 나라로 분할해서 통치했다는 거 여러분께서 지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금나라가 정복됐고요. 유럽 옆까지 갔죠. 거의 비잔티움 제국 턱 밑까지 갔어요. 그리고 훌라굴루스 있던 지역 여기는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아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정복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칸의 자리를 놓고 대칸의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형제 다툼이 벌어져요. 오고타이 사후에. 그러다가 결국 쿠빌라이가 이겼습니다. 쿠빌라이가 대칸이 되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원래는 카라코름이었는데 대도 베이징으로 옮겨서 나라 이름을 원으로 고쳤고요. 나중에는 쿠빌라이가 여기 있던 남송을 정복해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중국 정복 왕조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몽골이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명의 병사가 말 서너 마리를 갈아타면서 행군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엔 뭡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합니까? 계속해서 말을 타고 다니니까 기마술을 제대로 익혔다는 사실 되게 중요하죠. 기마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때요? 기동적이 상당히 능한 게 바로 몽골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마리 말을 끌다 보면은 말이 빨리 지쳐요. 그렇다면은 말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지는 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식량의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소나 양의 고기를 말려서 빻은 보르츠라고 하는 일종의 비상식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육포 있잖아요. 육포를 갈아서 뭉쳐서 보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 부담이 상당히 덜거든요. 그냥 한 줌 정도 몇 숟가락만 먹으면 바로 한 끼 해결이에요. 고칼로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때요? 말은 이제 무게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말 가죽도 어떻습니까? 단단하지만 또 어때요? 가볍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말에게 피로감을 덜어줬고요. 거기다 무기도 정말 좋은 무기도 우수한 무기들을 사용했다는 거. 활, 칼, 투석기 등등 그런 전투에 되게 효율적인 도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중요한 건 바로 정보전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전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슬람 상인들의 교육료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그들을 통해서 군사와 지리 정보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상인들은 어때요? 상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길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을 통해서 안전한 교역로를 보장받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력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정복한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병력을 보충했다라는 거.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몽골이 세계 제국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 중국 땅에서는 어떤 지배 체제가 일어났는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몽골 제일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만 인종차별이라 보시면 제일 쉬워요. 가장 맨 위에는 1.5% 전체 약 100만 명 정도의 몽골인을 가장 우대합니다. 그런데 말 타는 거는 이 몽골인들이 재주가 있지만 아쉽게도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밟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돈이라든지 행정 같은 거는 바로 생목인들한테 담당시킵니다. 생목인. 생목인 쉽게 말하면은 색다른 눈을 가진, 색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이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상인들, 유럽에서 온 상인들을 바로 생목인이라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진, 거란 사람들, 그리고 금나라 지배 밑에 있던 한족, 이런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피지배 계층을 형성했고요. 고려 사람들은 한인 쪽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약 83%, 그러니까 전체 인구 수 중에서 약 6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남인이라고 불러서 가장 차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송이 가장 끝까지 끈질기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찬밥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원나라는 결국 정보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그런 유교 사상에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런 왕조 그리고 피정복자들을 어떻게 우대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거제는 별로 쳐다볼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과거제도 약화됐고요. 설령 뽑는다 하더라도 민족에 따른 선발 인원수는 어떻게 하더라? 차별을 두더라. 두 번째, 이들도 전통 문화를 수호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사실 저번에 제가 정보강조 설명할 때도 문화가 낮은 국가들이 높은 국가들을 정복할 때는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력이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를 점령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 문화에 흡수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나라는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고유 문자를 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파스파 문자라는 거예요. 공문서대에 사용했다는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가 죽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왕위 계승 분쟁은 심해졌고요. 거기다가 화폐를 너무나 많이 남발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때요? 이렇게 종족에 따라서 차별 대우까지 하네. 그래서 피지배층이었던 한족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그런 압제를 못 이겨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바로 홍건적이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홍건적들의 반란 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 원나라, 몽골은 북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경제와 서민문화로 넘어갈게요. 경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특히 봐둬야 될 거는 농업에서 뭡니까? 목화. 목화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문익점 선생님. 네.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사람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상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운 건 없어요. 교통도 발달했다는 거 우리가 다 좀 이따 볼 거고요. 서역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물자 교류도 활발했다.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돈도 쓰겠네. 그래서 교초라고 하는 지폐도 쓰더라. 요거 지폐입니다. 지폐. 자, 서민들의 경제력이 나아지니까 계속 어때요? 서민 문화는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말로 한 듯한 그런 문체로 쓴 이걸 구어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설, 희곡 등이 되게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와 연극이 합쳐진 잡극이라는 것도 되게 유행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상업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갈게요. 동서교역망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몽골이 영토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아시아와 유럽을 쫙 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 어때요? 길만 닦아도 뭐예요? 동서교통로가 자동으로 완성되죠. 특히나 육상을 통한 동서교역로, 자, 위쪽 동네에 있는 이른바 초원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무슨 길이요? 비단길. 이쪽으로 또 무슨 길이 있어요? 여기에 네, 바닷길 있죠. 이런 뭡니까? 교통로가 완성됐다는 사실. 그리고 육상교통로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멀리 가니까 편안하게 가야겠죠. 어떻게? 바로 역참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역참제. 역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한 40km 정도마다 하나씩 만들어놔요. 이제 폐자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편안한 시설. 쉬어갈 수 있고 말을 바꿔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휴게소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대운하도 정비해서 내부 교역망도 다졌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항저우나 취안저우 같은 이런 해상도시도 되게 많이 발달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역권으로 통합됐다는 사실. 그래서 동서문화 교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교류가 일어났어요. 일단 첫 번째 인접 교류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인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중국으로 많이 오게 되죠. 이 친구들이 바로 생목인이에요. 생목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바로 동방경물로 썼던 마르코 폴로 그리고 여행기를 쓴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꽃을 피웠는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슬람, 크리스트교, 티베트 불교 같은 새로운 종교들이 전래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 역법과 천문학도 같이 유입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슬람 역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수시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역법을 개정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중국의 문물이 이제 몽골을 통해서 서유럽에 전파가 돼요. 화약무기, 나침반 인쇄,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넘길게요. 여기까지가 바로 몽골 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에 녹음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녹음을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더욱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